지난 영상에서 MBTI의 잃어버린 고리, 신경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댓글에 보니까 신경성은 무조건 낮은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신경성 말고도 잃어버린 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이런 말을 하죠. 흑화된 ENFJ 유형이라든가 미성숙한 ISTP 유형, 이런 말. 특정 MBTI 성격의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추가로 잃어버린 고리와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선악을 가리키는 지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MBTI에는 이 지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MBTI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MBTI 유형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신경성은 낮을수록 좋다는 말부터 보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MBTI를 만든 마이어스 역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이어스도 신경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경성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람에 따라서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덜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걸 개인별로 점수화하기도 했죠. 하지만 MBTI 지표로 따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이어스는 이 특성이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건강하지 않은 상태, 건강한 상태, 이런 식으로 본 거죠.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다. 건강한 사람은 불안을 잘 느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예. 근데요,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건강, 불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일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타고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성 지표를 따로 만들게 된 거죠. 하지만 이들 역시 신경성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좋다는 식으로 보는 편입니다. 이유는 아마도 마이어스의 경우와 비슷한 거겠죠.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불안이나 우울감을 잘 느끼는 특성이 좋을 게 없으니까요. 보통 성격 좋다는 말도 그런 거잖아요. 기분 나쁜 소리 좀 들어도 그냥 허허하고 웃어넘기는 그런 무던한 사람을 보고 성격 좋다고 하죠. 까칠하거나 예민한 사람한테는 말 한마디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런 사람한테 성격 좋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아니 본인부터가 본인 성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뭐 좋은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불리한 특성이라면 그런 사람이 지금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전자는 생존에 유리한 것만 살아남아요. 만약 이 특성을 가진 유전자가 생존에 불리했다면 다 죽고 없어졌어야죠. 예민해서 스트레스 쉽게 받고 우울증 잘 걸려서 일찍 죽어 자손을 남기지 못해 사라졌어야 하는데, 근데 여전히 신경성이 높은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진화 심리학이에요. 인간 심리의 근원을 진화론적 시각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도 생존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현대인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아 후손을 남겨서라고. 오히려 걱정 하나 안 했던 성격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후손도 못 남기고. 덤불이 흔들리면 겁을 먹고 피해야 하는데, 그러든 말든 기분 좋게 낮잠 때리고 있던 사람들은 그 뒤에 숨어있던 맹수의 밥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맹수들은 다 동물원에 안전하게 가둬놨으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환경에서도 여전히 신경성이 높은 게 생존에 유리하냐 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신경성이 엄청 낮아도 맹수밥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뭐 해피하게 잘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겁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요. 병보다는 사고사로 죽는 거죠. 반드시 좋기만 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사실 신경성이 높든 낮든 현대 사회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환경을 찾거나 만들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HSP라고 하죠.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이게 엄밀히 말해서 빅5의 신경성 지표와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심리검사에서 신경성이 높게 나온 사람이 HSP 성향도 높다고 해요. 일레인 아론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아론 본인이 HSP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도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좋아진 경험이 있었거든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분의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하여튼 세상에는 예민한 사람도 있고 둔감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것도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건강, 불건강 혹은 성숙, 미성숙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나길 건강 체질인 사람도 있고 허약 체질인 사람도 있는 거니까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체질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죠.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원래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격이란 게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유전적인 요소가 강해요. 행동유전학 연구에 의하면 성격의 약 3분의 2 정도가 유전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타고날 때부터 좋은 놈과 나쁜 놈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가 왠지 좀 불편하죠.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요. 상식적이기라기보다는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론인 헥사코에서 말하는 정직 겸손성 팩터가 바로 그거예요. MBTI는 당연히 없고요. 심지어 빅5에도 없는 지표입니다. 빅5에 이 지표가 추가되면서 헥사코가 탄생한 거예요. 헥사라는 게 숫자 6을 뜻하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 못하는 성격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부당한 방법이라도 이익을 취하려는 성격과 그걸 꺼리는 성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욕심 많고 거만한 성격과 욕심이 없고 겸손한 성격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좋은 놈 나쁜 놈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도덕성도 일종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스펙트럼이 있어요. 아주 나쁜 놈부터 아주 좋은 놈까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가장 많은 숫자는 나쁜 놈도 좋은 놈도 아닌 중간 그룹이겠지만 만약 이게 진짜라면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상주의자들 있죠. 이상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이상을 추구하면 반드시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육하기에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선해질 수 있다. 아니에요. 헥사코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쁜 놈이 좋은 놈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놈이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성격이 변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잘해서 선해지는 아이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아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념을 무작정 강요하게 되면 현장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아이들과 마주하며 씨름하는 현장의 교사만 고통과 좌절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위에서 지시만 내리는 교육감은 잘 몰라요.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현실과는 안 맞는 이상만 머리에 꽉 차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나쁜 애한테는 나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체벌을 찬성하는 건 아닌데 대안은 필요하죠. 예전에는 학교에 학생부가 있어서 불량한 학생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어요. 당연히 무력을 사용합니다. 지금은 체벌이 금지되어 사라졌죠. 그 대안으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의 경우 경찰이 학교 내에 상주하고 무기도 소지한다고 하죠. 뭐 미국은 무기가 합법이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현실은요 이상과 다릅니다. 최대한 좋은 길로 안내하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아이들 교육을 예로 들었는데 성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든 어른이든 말로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면 힘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권력이 있는 거고요. 경찰이 있는 거고 교도소가 있는 거죠. 이건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요. 개인적으로도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미국은 개인주의가 심해서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그냥 기본이죠. 하여튼 세상에는 무조건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런 놈들 없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쁜 놈들이 아예 없는 세상에서 살려고 하기보다 차라리 나쁜 놈들을 없앨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 세계에서 살려면 뭘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게 낫습니다. 나쁜 놈한테는 나도 나쁜 놈이 되어야 합니다. 나쁜 놈한테 좋게 대해주면 안 돼요. 자기 방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MBTI 얘기하는데 왜 흑화니 미성숙이니 불건강이니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MBTI로는 알 수 없는, MBTI 지표에는 없는 특성 때문이에요. 똑같은 MBTI라도 정직 겸손성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네, 원래 마이어스가 만든 MBTI 이론에서는 모든 유형을 좋게 봐요. 어쩌면 그게 MBTI가 인기 있는 비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지만 진짜 세상을 만나려면, 진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두운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MBTI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눈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